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성 영웅 소설이 등장하는 홍계월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홍계월전 공부하기 전에요. 이제 홍계월전이 영웅 군담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웅 군담 소설 먼저 한번 공부를 하고, 그리고 홍계월전의 줄거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홍계월전의 본문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영웅 군담 소설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영웅 군담 소설은요, 일단 영웅 군담 소설 따로따로 한번 볼까요? 자, 영웅이 등장하면 영웅 소설이죠. 자, 그 중에서도 영웅이 등장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전쟁 이야기, 전쟁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걸 이제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웅 소설과 군담 소설은 따로따로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카테고리가. 영웅 소설은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이면 영웅 소설이고요. 그리고 군담 소설은 전쟁이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군담 소설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군이 이제 군사군이고 담이 이야기 담이거든요. 군사 이야기니까 바로 이제 전쟁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면 바로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영웅이 등장하는데 영웅이 바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이제 전쟁이라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제 개념을 보시면 영웅적인 능력을 갖춘 주인공,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영웅이 되겠죠? 근데 영웅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공간이 바로 이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담인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고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내용의 소설, 이것을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합니다. 명칭을 보시면 영웅적인 능력을 지닌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인 영웅 소설, 그렇죠? 영웅에 관련된 영웅의 일대기가 들어간 영웅 소설, 그리고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주인공의 활약상을 그린 소설인 군담 소설을 합쳐서 우리가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영웅이 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떤 구조가 들어가 있겠어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구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라고 해서 영웅의 일세 구조를 우리가 영웅의 소설에서는 이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웅 소설이라면 다 이런 전형적인 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알아두시면 뭐 나쁠 건 없겠죠. 보시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주인공이 기이한 출생.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영웅의 일대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 보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대부분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주인공의 기이한 출생. 그러니까 뭔가 얘는 좀 독특한 거야. 뭔가 얘는 좀 약간 천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주인공이요. 또 출생을 하지만 남과 좀 다르게 남다른 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이제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좀 전형적으로 나와 있는 작품이라 고 보신다면 해리포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고귀한 신분이죠. 마법사죠. 저 근데 기이한 출생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현대물에도 충분히 나와 있고, 왜 영웅의 일대기가 영웅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재미있기 때문이죠. 재밌어요. 보시면 그렇죠? 왜냐면 영웅이 굉장히 뛰어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애가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격파하고 나중에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영웅이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에서는 항상 영웅이 주인공을 하는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항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이한 출생을 하고요. 유년기 어린 시절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좀 특이한 애야. 얘는 좀 능력이 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시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시련이 두 개의 시련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요. 부모와 이별을 하거나 이제 어린 시절에 고난을 얻는 바로 개인적인 고난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고난은 개인적인 시련이에요. 그러다가 꼭 누가 등장해? 조력자가 등장한다는 게 또 영웅 소설의 특징이죠. 항상 조력자가 등장해 도와주는 인물인. 자, 조력자가 등장을 하고요.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성장을 하고요. 성장 이후에 또 고난 시련이 또 닥쳐요. 근데 이 시련은요, 바로 국가적인 시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개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영웅으로서 자신의 이제 토대가 마련이 된다면 마지막에 이제 국가적인 시련을 극복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체적으로 인정받는 영웅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이런 시련을 어때요? 엄청 뛰어난 영웅이잖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되면서 드디어 영웅으로서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 틀을 쫙 따르고 있는 구조는 바로 유충렬전이에요. 유충렬이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인데요. 그 소설은 바로 이제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아주 전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웅 군단 소설은요, 이제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창작 영웅 군담 소설이에요. 딱 보시면 영웅 군담 소설인데 영웅이 나오고 바로 이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지만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구나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창작 영웅 군담 소설은요, 허구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허구의 그러니까 영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고 그리고 역시 이런 전쟁의 상황도 허구예요. 다 뻥. 그래서 가공의 전진에서 큰 공을 세운다라는 내용이 등장하는 게 바로 창작 영웅 군담 소설이고요. 이제 대표적인 창작 영웅 군담 소설로서는 우리가 이제 유충렬전 그리고 소대성전, 홍계월전 같은 경우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이제 가공의 허구의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역사 영웅 군담 소설이네요. 딱 보시면 역사가 앞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영웅 군담 소설이에요. 그래서 실제 역사, 우리가 전쟁을 겪은 실제 역사가 뭐예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경우죠.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같은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역사적인 인물과 허구적인 인물이 함께 등장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영웅 군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조금씩 창작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 대표적인 건 이제 임경업전 같은 경우, 그리고 임진록, 그리고 박시전 같은 경우가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허구적인 인물도 함께 등장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역사 영웅 군담 소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창작 동기에 왜 이런 걸 지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가 역사 영웅 군단 소설 같은 경우에는 창작 영웅 군단 소설은 창작해서 그 모든 게 다 뻥이잖아요. 이건 재미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지은 역사 영웅 군단 소설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왜냐면 이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전쟁에서 졌지만 예를 들어서 병자호란 졌지만요. 박시전에서는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뒤쪽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져준다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역사 영웅 군단 소설은 실제 전쟁에선 졌어요. 하지만 소설 속에선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해서 아무래도 실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얼마나 좌절을 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위로해주고자, 이제 그 위로해주고 이제 뭔가 자긍심을 다시 올려주고자 하는 의도로 우리가 역사 영웅 군단 소설은 창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에선 졌지만 소설에서는 승리했다라는 내용을 등장시켜서 민족적인 어떤 자긍심, 우리 그 조선 민중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고취시키기 위한 의도로 창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홍계월전의 줄거리 먼저 함께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전소설 스토리텔러 곽동훈입니다. 오늘의 소설은 남성을 압도한 여성 영웅 이야기 홍계월전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 사람 홍무와 그의 아내 양씨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상서로운 꿈을 꾸고 딸 계월을 얻습니다. 곽도사는 계월이 5살에 부모와 이별하고 18살에 재회를 하며 관직에도 오를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홍무는 딸 계월을 사내아이처럼 키웁니다. 계월이 5살 되던 해 난이 일어나 아버지와 헤어지고 수적 맹기를 만나 강물에 던져지며 어머니와도 이별합니다. 물에 떠내려가던 계월을 여공이라는 사람이 구해줍니다. 여공은 계월의 비범함을 보고 자신의 아들 보국과 함께 계월을 친아들처럼 키웁니다. 이름도 평국이라고 고쳐 부르죠. 계월은 자신의 운명을 예언했던 곽도사로부터 글과 무예를 익히고 술법과 지략을 배우는데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나는 뛰어난 면모를 보입니다. 개월이 15살 되던 해 과거 시험을 보는데요. 개월은 상원으로, 보국은 부장원으로 급제합니다. 나라에 다시 난이 일어나자 개월은 원수로, 보국은 중군대장으로 출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도망가는 적장을 뒤쫓아 벽파도까지 가게 된 개월은 그곳에서 어릴 적 헤어졌던 부모와 운명적으로 재회합니다. 어느 날 병을 얻게 된 개월. 개월을 아끼던 천자는 어이를 보내서 진맥을 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월이 여자임이 드러나게 되죠. 개월은 부모를 찾기 위해 남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털어놓으며 벌을 청합니다. 하지만 개월의 능력을 높이 샀던 천자는 그녀를 용서하고 보국과의 혼인을 주선하죠. 여인이 된 개월의 아름다운 모습에 보국은 놀라지만 자신보다 지위가 높고 능력도 뛰어난 아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국의 애첩을 개월이 군법으로 다스리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던 중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천자는 개월을 불러들여 대원수로 전장에 나아가게 합니다. 남편 보국은 중군대장, 즉 아내인 개월보다 낮은 지위로 출정하죠. 공을 세우던 보국은 여세를 몰아 공격하지만 적의 꼬임에 빠져 그만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때 짜잔! 개월이 나타나서 구해줍니다. 또한 황성으로 침입한 맹길에게 붙잡혀 있던 천자도 개월이 구해냅니다. 개월은 자신이 어린 시절 강물에 던져졌던 아임을 밝힌 후 맹길을 처단합니다. 오왕과 초왕의 항복을 받고 돌아오던 보국은 모습을 맹길처럼 바꾼 개월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싸움에서 지고 위기에 처하자 개월을 애타게 찾죠. 자신과 겨룬 사람이 맹길이 아닌 개월임을 알게 된 보국. 결국 개월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며 자신이 개월을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개월은 대장군의 자귀를 받고 보국은 승상이 됩니다. 둘은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며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렸답니다. 개월의 둘째 아들이 성을 여씨에서 홍씨로 바꾸고 외가의 대를 이어간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시대를 초월한 여성 영웅 이야기 홍개월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계월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홍계월전은 아까 봤듯이 영웅군담 소설 중에서도 우리가 창작한 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웅군담 소설이지만 다 이제 허구적인 내용이 등장한다고 했죠. 허구의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허구의 인물이 시련을 극복하고 가공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영웅군담 소설 중에서도요. 여기 나오는 영웅은 누굽니까? 성별이 어떻게 되죠? 여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성 영웅 군단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이 등장하는 이제 소설의 유형을 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남성의 어떤 그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이겠죠. 아니면 이제 거의 존재감이 없거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정도 남성이 더 우월한 그리고 남성을 이제 보조하는 수단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 다음이 되겠죠. 남성을 이제 한 보조하는 수단.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여성 독자층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설책을 여성 독자들이 많이 읽게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자들이 여성이 많게 되면 그 독자층을 생각해서 책을 창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잘 팔릴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여성 독자층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독자층을 의식해서 이런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여성들이 영웅으로 등장을 하는 이제 그런 소설들이 많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민중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여성의 의식이 좀 성장하게 되는 것도 맞물려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영웅 군단 소설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좀 많이 등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설은 여러분들이 조선 전기에 우리가 김실습의 금오신화에서 처음 시작이 됐지만 많이 발달하고 많이 읽히고 대중화된 거는 결국에 이제 조선 후기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성이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가다가 이제 그 결국에는 우리가 여성 영웅 소설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내용이 점차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성이 등장하는 소설들이 처음에는 남성보다 존재감이 없다가 그다음에 남성의 보조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여성이 남성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홍계월전이니까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홍계월이겠죠?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가 잠깐 힌트를 줬지만 여성 영웅 군단 소설이니까 홍계월 여자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 각설. 자, 각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이야기를 딱 자르고 자 각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딱 자르고 자 얘기를 합니다. 대명 성한 연간에 형주 구계천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대명 자라고 제가 명나라라고 나왔죠. 그래서 명나라 성한 연간에 형주라는 곳에 구계촌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공간적인 배경이 중국 즉 명나라가 공간적인 배경이구나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작 영웅 군단 소설이니까. 자,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명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성은요, 홍이었구나. 라는 거, 이름은 무다. 그럼 합쳐보세요. 홍무겠죠? 아, 그러니까 이 홍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홍무 누굴까요? 자, 이 사람은 세대 명문 거적으로, 자, 명문 아주 이름난 가문의 큰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명문,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니?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명문가의 집안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혈통이 우수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사람으로서 소년급제하여 소년급제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과거급제 있죠? 과거급제를 어린 나이에 급제하는 걸 소년급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머리도 좋아요. 누가? 이 홍무라는 사람이요. 자, 이 사람이 벼슬이 이부실랑에 있어서 자, 벼슬도 높네요. 그리고 충효 강직하니 성품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완벽한 사람이네요. 집안도 좋고요. 그리고 머리도 좋고요. 벼슬도 높고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요. 거의 뭐 완벽한 퍼펙트맨이네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홍계월의 아버지 홍무에 대한 소개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뭐 나왔다고 했죠? 고귀한 혈통 있었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주인공의 기이한 출생 기억나시죠? 자, 홍계월의 아주 고귀한 혈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홍계월도 이렇게 아주 엄청난 집안의 자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글 앞에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성격도 좋고 뭐 가문도 좋고요. 머리도 좋고요. 벼슬도 좋고요. 이러니까 천자, 즉 왕이요. 엄청나게 총애했나 봐요. 총애를 해서 사랑하사 국사를 의논하시니 나라 일을 함께 의논할 정도였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기를 받았겠죠. 원래 뛰어난 사람들은 시기 받잖아. 그래서 만조 백관이 다 시기하고 모함함에 아하 모든 벼슬아치들이 시기하고요. 모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 없이 벼슬을 뺏기고요. 고향에 돌아와서 농업에 힘쓰니 죄 없이 벼슬을 뺏겨버리고요.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돌아왔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농사꾼이 돼버렸네요. 누가요? 바로 홍무라는 사람이요. 그랬으니 가세는 부유하나 그래도 아직은 부유하네요. 아직은 돈이 있어요. 하지만 스라해 자 1점 혈육이 없어. 아하 그렇구나.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없다는 거야? 1점 혈육 자신의 단 하나의 자녀가 없어서 매일 슬퍼하더니 그러니까 바로 이 홍무의 지금 근심거리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시기에서 모함을 당해서 지금 농사꾼이 돼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가장 큰 시름은 바로 자식이 없는 거였네요. 그렇죠? 자식이 없어서 매일 슬퍼하니까 일일은 즉 하루는요 부인 양씨와 더불어 아하 부인의 이름은 양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더불어 단식하며 말하기를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놨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홍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홍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고 소년 급제했고 벼슬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시기에서 모함을 당해서 농부가 되고 자 이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루어졌겠어요. 사람의 일생
발생이었으면, 그런데 이거를 단 몇 줄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쵸? 어쨌든 부인 양씨와 더불어서 지금 자기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하겠죠. 자, 무슨 얘기를 했겠냐? 나이 40에 그렇구나. 그러면 나이 40이었군요. 40살. 자, 나이 40에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없으니 우리 죽은 후에 후사를 누구에게 전하며 지하에 돌아가 초상을 어찌 배우리요. 그러니까 나이 40인데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럼 죽은 이후에 우리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걸 전하고 지하에 돌아와서 조상님을 어떻게 뵐 것이냐. 이거 불효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부인이 바로 양씨 부인이 공손하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불효 삼천에 무의대라 하오니 첩이 귀한 가문에 시집온 지 20여 년이라 한낱 자식이 없사오니 어찌 상공을 배우리까. 원컨대 상공은 다른 가문의 어진 숙녀를 취하여 후손을 보신다면 첩도 칠거지약을 면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불효 삼천에 무후위대라 하오니 여기 다 적어놨죠. 자, 불효 삼천, 3000가지 불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0가지 불효 거꾸로 읽으시면 되겠죠. 자, 불효 삼천, 3000가지 불효 중에 무후위대, 그러니까 뒤후자죠. 뒤후자, 이거보다 더한 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불효 3000가지 불효 중에 더한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큰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죠. 자식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3000가지 불효 중에 자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효구나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첩이 바로 이제 아까 양씨 부인이 이 집에 시집을 온 지 20년 이제 됐다는 거야. 그렇군요. 결혼한 지 20년이 됐네요. 자식이 없어서 지금 부인도 엉엉엉엉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상공을 어떻게 배우릴까? 남편은 어떻게 내가 보겠어요? 원컨대 남편은 이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지금 이 부인이 양씨 부인이 좀 약간 조선시대 사고방식에 좀 쩔어 있다라는 걸 쩔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젖어 있다. 죄송합니다.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조선시대 그런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불행의 씨앗 아니겠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자식을 못 놓으니까 지금 이것은 너무나 큰 불효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 다른 가문의 어진 숙녀를 취하여 후손을 보신다면 첩을 드리라는 거잖아. 첩을 들여서 자식을 보세요. 이게 이제 다 불행의 씨앗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첩을 구해서 아들을 낳아라, 뭐 자식을 낳아라. 이게 다 불행의 씨앗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걸 누구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양씨 부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양씨 부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굉장히 조선시대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다른 첩을 구해서 자식을 낳으신다면 첩도 칠거지약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바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의 허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를 그러니까 정당하게 내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어요. 정당하게. 이제 그게 바로 칠거지약.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조선시대 그런 유교적인 이제 사고 방식의 이제 악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식이 낳아 주신다면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다른 자식을 낳아 주신다면 제가 칠거지약을 면해서 내쫓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요. 신랑이 그 남편이요. 홍무라는 사람이 위로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는 다 내 팔자라 어찌 부인의 죄라 하리오. 차우는 그런 말씀일랑 마시오 하더라. 자, 이걸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남자네요. 뭐라고 하냐? 아니에요. 이것은 다 내 팔자예요. 어찌 이것이 부인의 죄입니까? 제 팔자이지요. 이렇게 봤을 때 당시의 통념은 뭐라고요? 당시의 통념은 바로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건 엄청난 큰 죄였다라고 하는 거였죠. 누가? 부인이요. 그렇죠? 근데 아니라고 하잖아. 부인의 죄가 아니고요. 이거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홍무라는 사람의 이제 좋은 인품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고 딱 잘라버렸네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모든 불행의 씨앗은 다 이렇게 첩을 들이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홍무 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내용이 등장했네요.
자, 그러면서 이때는 추 9월 보름이라. 추 9월이니까 9월달이잖아요. 가을 추자에 9월달이니까 이제 가을 보름날. 자, 뭐였냐? 부인이요. 자, 12는요. 바로 이제 종이에요. 여종. 자, 여종을 데리고요. 그러니까 9월달에 이제 바로 양씨 부인이 여종을 데리고 망월루에 올라가서, 망월루는 이제 어떤 이제 정자 같은 거겠죠? 그곳에 올라가서 월색을 구경하더니, 월색은 달의 색깔이니까 달이 이제 뜬 것을 보러 갔던 모양이야. 그걸 구경을 하더니 허련히 몸이 고나요. 갑자기 몸이 피곤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난간에 의지함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정자의 난간 아시죠? 정자가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있으면 대충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잡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난간에 아이고 피곤해 이랬다는 거야. 자, 의지함에 갑자기 비몽간에, 아하, 자, 갑자기 비몽간이라고 우리가 단어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바로 꿈몽자 등장하고 있죠. 꿈몽자니까 아하, 바로 현실에서 꿈속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단서를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9월 달에 양씨 부인이 종을 데리고 지금 이제 망월루라고 하는 그런 정자에 올라가서 달을 구경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너무나 피곤해요. 그래서 난간에 아이고 피곤해 이렇게 하는 순간에 꿈이 팍 들었다는 거야. 갑자기 꿈도 되게 빨리 드네요. 그죠? 꿈이 확 들었을 때 갑자기 선녀가 내려왔다는 거야. 선녀! 여러분 꿈속에서 선녀를 본 적이 있나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선녀가 갑자기 등장을 했잖아요. 말도 걸어요. 이걸 봤을 때 어때요? 이것을 기이한 거, 이걸 무슨 요소라고 합니까? 고전소설에서 정기적 요소가 드러난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꿈속에서 선녀 나타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심지어 말까지 걸어요. 자, 선녀가 내려와서 바로 양씨분이 꿈속이에요. 꿈속. 알겠죠? 꿈속에서 자, 제배하고 절을 하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선녀가 말을 했어요. 소녀는요, 상례에 시녀 없더니 상제라고, 상례가 아니구나. 상제에 시녀 없더니 상제, 우리가 하나 붙여봅시다. 앞에 뭡니까? 옥황상제. 그러니까 이 선녀는 옥황상제 시녀였네요. 자, 그런데 상제께 득제하고 인간의 내치심에 갈 바 모르더니, 자, 우리가 이런 구조 많이 나왔죠. 우리가 원래는 저는 천생의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죄를 얻어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어요? 죄를 얻어갖고 인간 세계로 떨어지게 됐답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적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강 모티프가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제께 득지하고 이 본문에서 적강 모티프가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게 됐다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인간 세상에 왔지만 갈 바를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세존이 무엇이면 바로 불교의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갑자기 이 선녀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자, 부인 댁으로 지시했다라는 거야. 자, 저기 양씨 부인 댁으로 가거라. 자, 그렇게 말해 없기로 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녀가요, 지금 꿈속에 나타나서 저는 원래 옥황상제의 신이었지만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석가모니가 당신한테 가래요. 르르르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꿈을 꿨어요. 자, 꿈을 끄고 갑자기 선녀가요, 품에 들거늘 품속에 푹 들어왔네요. 오호이, 이거 뭐 같습니까? 바로 태몽 같죠. 그러니까 놀랍게 다르니 양씨분이 이게 뭐야 하고 이제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깼니? 필시 태몽이라. 아하,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부인이 앞으로 장차 갖게 될 아이가 굉장히 적강한 존재이구나, 천상의 존재이구나, 비범한 존재이구나, 영웅소설에서 비범한 존재가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드디어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왜 그랬을까? 이제 난 임신했어. 뭐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남편에게 청해서 몽사를 얘기하고 이제 꿈몽자, 꿈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어머 여보, 내가 꿈속에서요 선녀가 나타났다고요. 근데 그 선녀가요 하늘에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온 선녀랬어요. 그리고 그 선녀가 제 품으로 뛰어들어왔다고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귀한 자식 보기를 바라더니 이제 태몽을 꿨으니까 귀한 자식이 나타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서 이제 그달부터 이제 태몽을 꾼 다음부터 이제 아기가 태어날 그런 징조가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10달 동안 참에 이제 아이가 10달 있어야 나오잖아요. 10달이 참에 일일은 이제 하루는요 집안이 향치 진동하며,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이제 특이하고 굉장히 고귀한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첫 번째, 선녀가 그 아이의 전생이라는 거잖아, 일종의. 그렇지? 선녀가 다시 아이로 태어난 거잖아. 그런 거 보면 천상의 존재죠. 일단 얘는 원래 그것도 고기에 특이해. 그렇죠.
영웅의 느낌이 있어. 자, 그런데 태어났는데 향취가 나는 거야. 여러분들 아기 태어나면은 향취가 나겠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인간 디퓨저인 거야. 지금 막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가 뭐예요? 얘가 아주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향취가 온 집안에만 인간 디퓨저야,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부인이 몸이 고나요. 부인 또 몸이 피곤하네요. 오호이, 부인은 왜 이렇게 맨날 몸이 피곤한 것이죠? 자, 몸이 피곤하여 침석에 누웠더니, 그렇구나, 몸이 피곤해서 침석에 누웠더니 아이가 탄생하며, 이제 아이가 드디어 탄생을 했네요. 탄생을 하니까 여자아이더라. 자, 홍계월이 이제 탄생하는 순간이죠. 근데 더욱더 또 신기한 이 모습. 여성 영웅 소설 이거 영웅이잖아, 영웅. 이제 비범한 출생. 얘는 고귀한 혈통이잖아요. 자, 얼마나 또 고귀하냐? 자, 갑자기 애가 태어났는데 인간 디퓨저고 플러스 바로 무엇이 나타났냐? 선녀가 또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오호,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영웅으로 생각해 볼게요. 알겠어요? 자, 홍겨울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태어나자마자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웅은 이제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옥병을 기울여서, 병은 병인데 또 옥으로 만들어진 병을 이렇게 뚜루룩 따라가지고 아이를 씻겼대요. 누이고 말하거늘. 자, 이걸 봤을 때 선녀가 내려와서 출산을 도와주고 있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인물이 비범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하는 바로 인물의 영웅성을 부각하고 있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선녀가 얘기를 했다는 거야. 부인은요, 이 아이를 잘 길러 후복을 받으소서. 자, 부인은 이 아이를 잘 길러서 후에 두터운 복을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런 식이죠.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며 말하기를, 자, 뭐라고 했냐. 자, 그 선녀가 오래지 아니하여서 배울 날이 있사오리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위로 슝슝슝슝 올라갔다는 거야. 아주 독특하죠. 영웅적인 느낌. 나죠. 얘 비범할 것 같다. 선녀가 막 출산 도와주고 다시 만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또 다시 올라갔어요. 하면서 문득 가업건을 이제 부인이 이제 시랑 남편을 청하여 아이를 보여줬어요. 자, 아이를 보여줬는데 아이가 또 대단해요. 왜? 이뻐요. 보시면 얼굴이 도화 같고, 도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것 중에 도화살 뭐 이런 거 아시죠? 도가 바로 복숭아 도자고요. 화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복숭아 꽃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도화 같고 얼굴이 복숭아 꽃 같고 아주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일단 얘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외모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물이 어쨌든 이 영웅적인 느낌, 비범한 애가 보통 애가 아니야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또 이런 문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얼굴이 도화 같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인간 디퓨저죠. 향내가 진동을 하니 진실로 월궁항하. 우리가 월궁항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월궁은 바로 달의 궁전이죠. 달의 궁전에 사는 항아라는 선녀가 있는데 그렇게 이뻤대요.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전설 속에 이제 등장하는 달에 사는 선녀를 말하는 거예요. 달의 월궁에 사는 항아라는 선녀가 있는데 그렇게 이쁘대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 작품에서 월궁 항아 같더라라고 한다면 그냥 이 말은 굉장히 예쁘구나, 예쁜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진실로 월궁 항아 같은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쁘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없어서 한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기쁨이 측량이 없으나 기쁨이 다 이제 잴 수가 없는 거야. 그만큼 기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성 영웅 소설에서 등장하는 건데요. 바로 무엇이냐? 이제 남자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한계점, 이런 것들을 여성 영웅 소설에서 많이 보여준답니다. 왜냐면 실제 현실에서도 여성이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약 조건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소설 속에서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영웅 소설에서도 얘가 비범하고 영웅이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바로 조선 사회에서 어떤 그런 제약 같은 거, 이제 영웅으로서 이제 출세하기에, 영웅으로서 등극하기에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여성 영웅 소설의 이제 또 다른 남성 영웅 소설과 다른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태어났지만 너무나 기뻐요. 하지만 남자가 아닌 것을 한탄하더라. 바로 뭐예요? 바로 남존 여비의 봉건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라고 하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개월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장중보옥같이 사랑하더라. 장중보옥이라는 건 손바닥 장자예요. 손바닥 이거 가운데 중이거든요. 손바닥 가운데 있는 보석가 이거 옥이에요. 그러니까 손 안에 있는 이제 보석 같은 그런 자식, 굉장히 소중한 자식, 이렇게 보석 같은 소중한 자식처럼 그렇게 기르고 사랑하더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랑을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홍겨울이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얼굴이 화려하고 점점 더 이쁘네요. 또한 영민한지라 또 이 머리도 좋아요. 자, 그러니 신랑이 바로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가 홍겨울이 행여 수명이 짧을까 하여 또 빨리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호 땅에 곽도사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 자, 곽도사라는 사람을 찾아간 거야. 신랑이 왜? 바로 홍겨울이 걱정이 돼서 왜? 바로 수명이 짧을까봐 빨리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바로 이제 곽도사라는 사람한테 가서 관상을 보여준 거예요. 개월의 상을 보인대 바로 상을 이제 개월의 관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입니까? 얘가 어떤 상입니까? 하고 보여줬죠. 그러니까 곽도사가 지그시 보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빨리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데리고 간 거예요. 이렇게 데려갔더니 곽도사가 이렇게 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상을 보니 5살이 되는 해에 부묘를 이별하고 18세의 부모를 다시 만나 공호장록을 올릴 것이요 명망이 천하에 가득할 것이니 가장 기라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이 아이의 상,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 5살이 되면 부모를 이별한다고 일단 5살에 부모와 헤어진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18세가 되면 다시 부모를 만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나서 공후 장로. 자, 공후 장로 다 써놨죠. 공은 이제 공작을 말하고요. 후는 후작을 말하고요. 관은 관작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록은 이제 복록을 말해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오를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잘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명망이 이 아이의 이름이 천하에 가득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유명해질 것이니 엄청 길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곽도사가 홍겨울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니까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5살이 되는 해에 부모와 이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신랑이 이제 아버지가요. 우리 홍무씨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말하기를 명확히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곽도사가 또 말을 하기를 뭐라 그랬냐? 그 밖에는 아는 일이 없고 천기를 누설하지 못하기로 대강 설하나이다 이렇게 말해. 자, 그 밖에는 제가 아는 게 없고요. 그리고 내가 하늘의 그런 비밀 같은 걸 누설하면 안 되니까 그냥 대강 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고 하직하고 가는지라. 자, 그리고 곽도사 가버렸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랑 아버지가 홍무씨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곽도사의 말을 듣고요. 자, 도리어 듣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야. 이 아이가 빨리 죽을까봐 곽도사한테 데려가서 관상을 보게 했는데 뭐야 5살에 부모와 이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듣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여겼다라는 거야. 5살에 부모와 이별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인을 대하여 부인에게 가가지고요. 우리 양씨 부인에게 가서 이 말을 이루고 5살에 우리 아이가 부모와 이별한대요. 그런 예언이 있대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자, 그렇게 말하고 염려가 무군가요? 아주 걱정이 많아가지고 자, 어떻게 했겠냐? 바로 개월을 남복을 입혀. 자, 남복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의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떤 모티프가 또 등장을 합니까? 바로 남장 모티프가 등장하게 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성 영웅 소설에서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바로 이제 남복, 바로 남장이 되는 겁니다. 남자로 변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여성 영웅 소설, 여성이 등장하는 소설에 종종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남자로 변장하는 것은 바로 여성으로서 이제 남자가 아니어서 이제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남자의 몸으로 잠깐 변장을 함으로써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여기서 남장 모티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월을 이제 남자의 복장으로 입혔어요. 왜냐면 왜 이렇게 남자의 복장으로 입혔을까요? 바로 이제 부모와 이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언처럼 바로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여자로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덜 위험하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남자로 옷을 입힌 다음에 초당에 두고 초가집에 두고요. 이제 글을 가르쳤어요. 한 번 보면 다 기억하는지라 너무나 부럽네요, 여러분. 한 번 보면 전부 다 기억을 하다니 이럴 수가. 선생님 몇 번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 신랑이 안타까워 말하
말하기를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만일 남자 되었다면 우리 문호를 더욱 빛낼 것을 애달도라 하더라. 이렇게 역시 이게 남자 아니어서 너무나 안타깝다 네가 라고 하는 이제 남전여비의 그런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가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가 아니어서 우리 가문을 빛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참 그게 너무 애달다. 너 이렇게 뛰어난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략 줄거리 부분인데요. 자, 중략 줄거리 부분을 보시면 장사랑의 난이 일어났다는 거야.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서 개월은요 결국 부모와 헤어졌어요. 진짜 그 예언대로 됐네요. 하지만 여공의 구원으로 살아나고, 자, 여공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구해졌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공이라는 사람은 바로 홍계월의 조력자구나. 우리가 여성 영웅소설이든 남성 영웅소설이든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존재 바로 뭡니까? 영웅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존재 꼭 등장한다고 했죠. 바로 여공이 여기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여공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보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국과 함께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를 한다. 이후 바로 서달의 난을 진압하고 또 전쟁이 또 나타났네. 자, 이걸 진압하고요. 이게 이제 국가적인 실현이 되겠죠. 우리가 영웅소설에서 나왔던 거. 아까 이제 부모와 헤어졌다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적인 실현이 될 것이고, 이런 게 이제 국가적인 실현이 되겠죠. 국가적인 실현을 이제 진압을 했죠. 그리고 나서 부모와 재회를 했네요. 했네. 예언대로 됐네. 그러던 중에 개월이 여자임이 밝혀지면서 오호, 우리가 이제 남복을 하고 있었죠. 남자임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자임이 밝혀졌어요. 우리가 이제 진맥을 하다가 이제 여성과 남성의 이제 맥은 좀 다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자구나 이렇게 밝혀지게 돼요. 자, 그러면데 천자가 내치진 않고요. 홍계월이 워낙 잘 싸우고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했냐? 천자가요, 이제 왕이요, 중매를 서가지고요. 아까 여공의 아들이 있었죠? 보국과 결혼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자, 이후에 또 오왕과 초왕이 황성을 침입하자 또 다른 전쟁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시련 또 발생했죠. 자, 이렇게 되니까 홍겨울은 원수로 임명이 되고 천자가 이렇게 위기의 시련이 닥치니까 다시 홍겨울을 불러서 원수로 임명되고, 원수라는 것은 우리가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넘버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군사의 우두머리로 임명을 시키고 보국과 함께 전쟁에 출전을 시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홍계월전에서 굉장히 독특한 점은 뭐냐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 안에서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남전여비의 사고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보국이 우리가 이제 홍계월보다 더 우위에 있죠. 어디요? 가정에서는요. 하지만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계월은 지금 원수로 임명이 되죠. 우두머리잖아요. 홍계월은 우두머리고요. 중군장. 바로 남편인 보국은 그보다 한 계급 아래인 거예요. 바로 중군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회에서는 바로 와이프인 홍계월이 보국보다 훨씬 더 직위가 높다라고 하는 설정이 아주 독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높아진 어떤 여성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수 바로 홍계월이 이제 전쟁의 상황에서 남편인 보국에게 분부를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더 높으니까요.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 오늘은 중군장이 나가 싸워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야. 남편 네가 렛츠고 가서 싸워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바로 보국이 명령을 듣고 명령을 또 잘 따르네요. 자, 말에 올라서 삼척 장검을 들고, 삼척 장검은 굉장히 길고 큰 칼을 생각하면 이 정도 막 슈 이렇게 큰 우리 장검 아시죠? 그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장검을 들고 가서 적진을 향해 외치기를, 그러니까 보국도 뭐 잘 싸웠던 거야. 자, 뭐라고 했냐? 나는 명나라 중군장 보국이라. 자, 명나라의 중군장 보국입니다. 대원수의 명을 받아. 대원수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 와이프인 홍계월이겠죠. 홍계월의 명령을 잘 받아가지고요, 내가 너희 머리를 베라 하니 바삐 나와 내 칼을 받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대원수 홍계월의 명을 받아서 너희의 머리를 베려고 왔다. 그러니까 어서 나와서 내 칼을 받으라. 자, 이렇게 하고 싸움을 걸었어요. 하니까 적장인 운평이라는 사람이 적장이었네, 적이었네. 자, 이를 듣고 크게 화를 내면서 말을 몰아서 싸우더니 어허이, 근데 보국이 되게 잘 싸워. 봐봐, 세 번도 채 겨루지 못해요. 탕탕탕 으아 이렇게 싸우지 못해요. 보국의 칼이 빛나며 운평 머리 말 아래 떨어지니 퓨펑. 이걸 봤을 때 보국이 엄청나게 칼싸움 잘하는구나. 보국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운평이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운평 머리가 떨어졌잖아요. 머리 퓨 잘라서. 그러니까 운평 머리 잘라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장인 또 운경이 이제 운경 운평이니까 뭔가 형제 같네, 그치? 이 운경이 운평이 죽은 걸 봤죠. 이걸 보고 대분하여 엄청나게 크게 화가 나서 말을 몰아서 달려들거늘 다다다다 네가 운평이를 죽이냐 막 이렇게. 자, 그래서 보국이 승기 등등하여 보국이 바로 아주 기세가 해가지고 장검을 높이 들고 서로 싸우더니 팡팡팡팡 또 했더니 수합이 못하여 몇 번 부딪히지도 않고 자 보국의 칼을 날려 보국이 칼을 날렸어요. 슝 날려서 또 운경의 칼든 팔을 치니 팔을 퓨 운경의 팔을 퓨 잘랐어요. 이렇게 하니까 운경이 미쳐 손을 올리지 못하고 칼든 채 말하래 옛날에 지금 자 그러니까 손을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칼을 아까 들고 있었죠. 큰 칼이니까 큰 칼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 보국이 칼싸움 퓨퓨퓨 그래서 이 팔을 잘라버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팔이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이게 지금 말 아래 떨어졌다는 거야. 오, 엄청난 칼싸움 아닙니까? 무섭당,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보국이 승리했구나. 보국 잘 싸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작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홍계월이죠. 그러니까 홍계월에 어떤 걸 부각시켜야겠어요. 영웅정을 부각시켜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보국이 잘 싸운다. 보국의 영웅성만 지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보국이 뭔가 홍계월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 나와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작품의 주인공은 홍계월이니까. 그렇죠? 홍계월의 영웅성을 부각을 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보국이요 운경의 머리를 베어들고 운경 머리도 잘라버렸네. 자, 그리고 나서 본진으로 돌아오던 중.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쪽에 이제 군대로 돌아오고 있는데 적장인 구덕지, 자 구덕지란 사람이 저게 이제 짱이었네요. 구덕지가 대놓아요. 크게 화가 나서 장갑을 높이 들고 또 큰 칼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서 크게 고함하며 달려오고 이 자식아 네가 운평이야 운경이를 죽였냐 막 이런 거겠지. 자 그러면서 난데없는 적병이 어허이 갑자기 적군들이 또 사방으로 갑자기 우와 하고 보국이를 감싸 안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국이 황급하여 황급히 겁이 나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래가지고요 피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보국이 지금 몰려있지. 지금 적군들 사이에 지금 이 적군들 사이에 보국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거잖아. 이제 복군이 지금 이제 갑자기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갑자기 위태위태한 거야. 그래서 보국이 너무나 놀래서 피하고자 했는데 한순간에 적병이 함성을 지르고 갑자기 적군들 다 에워싼 거예요. 우와 보국 이놈 우와 막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여갑 에워싼지라 보국을 지금 천겹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보국이 죽어라 우와 뭐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위태로운 상황이네요. 누가? 지금 보국이가요. 그렇죠. 근데 보국의 위기 상황은 왜 등장한다고? 여성인 홍계월의 이제 뒤에 이제 홍계월이 샥샥 나타나겠지 멋있게. 이제 홍계월의 영웅성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보국인 지금 위험해. 위험하니까 4세 1의 형세가 위급함에 지금 위급한 상황이네요. 적진의 천겹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 보국이 앙천 단식하더니 앙천 앙은 우러러본다. 천은 하늘이에요. 하늘을 우러보면서 단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단식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앙천 단식이요. 어쨌든 지금 보국이는 위기에 처해 있네요. 자 자 위기에 처하고 있으니까 지금 남편 위기에 처했잖아요. 지금 구하러 누가 와야 됩니까? 주인공인 홍계월이 나와야겠죠. 이때 원수 바로 홍계월이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붕붕붕 북 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장갑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 하며 적진을 해치고 어허이 자 구하러 오고 있네요. 구덕지 적장 구덕지의 머리를 팡 베버린 거야. 머리를 베어버리고 보국을 구했어요. 그리고 몸을 날려서 지금 적진을 충돌할세. 자 어쨌든 지금 한순간에 지금 남편이 보국을 구해내고 있는 홍계월의 모습이죠. 굉장히 비범하고 영웅적인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죠. 뭐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막 구하는 거야. 몇 번 가지고 안 왔는데 지금 막 다 죽었어 지금. 그지? 자 그래서 충돌할세. 동해 가는데 서장을 패고 남으로 가는데 북장을 패고 그러니까 이제 장군들을 다 슥슥슥슥 패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충우돌하여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에 베고 오홀 적장 50명과 군사 1000여 명을 쑥 해갖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본진으로 돌아올세. 엄청난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거 뭐 무슨 뭐 무협영화에 나오는 그런 약간 거 아니니까 뭐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네요. 지금 자 홍계월의 굉장히 영웅적인 그러니까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하니까, 자, 보국이, 지금 이제 자기 남편이요, 원수 홍겨울 보기를 부끄러워하거늘, 왜냐면 이제 물리치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홍겨울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원수가 바로 홍겨울이 보국을 꾸짖어서 말하기를. 이것도 이제 굉장히 특이하잖아. 남성을 지금 여성이 꾸짖고 있는 거죠. 왜냐면 사회에서 내가 더 높기 때문에. 자, 뭐라고 꾸짖어서 말이냐. 굉장히 통쾌하게 이렇게 대사를 날렸다는 거예요. 절어하고 평일에 남자라 칭하고 나를 업신여기더니, 언제도 그리 할까?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자, 저렇게 네가 지금 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면서 평소에는 남자라고 칭하고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게 언제겠어요? 바로 이제 가정에서의 모습이겠죠. 가정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아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를 그 가정에서는 업신여기더니 계속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꼬는 대사를 딱 멋있게 날리고 있네요. 자, 이 대사에서는 이제 무슨 내용을 읽을 수 있을까요? 당시 어떤 남성 우월주의, 남존여비의 그런 사상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을 지금 이 대사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죠. 이거 왜 그런다고요? 조선 후기에 이제 성장하게 된 많이 여성 의식이 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여성 독자층이 많이 등장하게 된 거. 여성 독자층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독자층을 생각해서 글을 지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또 등장하는데 또 뛰어나게 묘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성 의식이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역시 이 소설에서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무수히 조롱하루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비꼬는 그런 이제 홍겨울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란 중에 바로 전쟁 중에 이제 홍겨울이 보여줬던 그런 능력들이 바로 보국의 능력을 압도하는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체 줄거리 중에서요, 지금 방금 본문에서 한 거는 이제 발단과 이제 절정 부분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지문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2018학년도 6월 고등학교 1학년 학평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발단 부분 바로 홍무와 부인 양씨 사이에서 개월이 태어났고요. 개월을 도적의 난으로 부모와 헤어지게 됐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절정 부분에서 오랑캐의 침범으로 개월과 보국이 참전을 하게 되고, 이제 개월이 바로 천자 보국의 목숨을 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만났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밑에 작품의 개관을 보시면, 자, 갈래는 영웅 소설이죠. 그리고 역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담 소설. 하지만 이제 창작된 내용이기 때문에, 창작된 주인공과 창작된 배경이기 때문에 창작 영웅 군담 소설이라는 거. 그리고 성격은 당연히 영웅이 등장했으니까 영웅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일대기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일대기적이고요. 배경은 우리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허구적인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서, 중국 명나라 때 공관도 이제 중국의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주제는 역시 여성인 홍겨울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웅 군담 소설이니까 역시 영웅의 일대기 구조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영웅 군담 소설이지만 여성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어떤 한계를 넘기 위해서 남장을 하는 남장 화소, 남장 모티프가 등장한다는 게 바로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1번이랑 2번이랑 보시면 1번이랑 여기 2번, 그리고 뒤에 3번 이렇게 보면 이게 다 2018학년도 6월달 고1 학평 기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보시면 일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맞는 걸 고르는 거죠. 1번을 보시면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외양 묘사라는 것은 겉모습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있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 홍겨울전에 보시면 홍겨울이 이제 태어나서 어떤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도화 같고 뭐 이런 부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인물에 대한 외양을 묘사하고 있구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뭐가 틀렸나요? 뒤에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이 부분이 틀렸죠. 우리가 희화화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 인물의 외모, 성격, 뭐 사건 이런 것을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희화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화화는 보통 우리가 어떤 대상을 좀 놀리거나 우스꽝스럽게 묘사해서 좀 그것을 이제 조롱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풍자하기 위한 방법, 이제 그 비아냥거림 이런 거를 위해서 쓰는 게 인물의 희화화예요.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놀리기 위해서 풍자하고 뭐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냥 홍계월전에서는 홍계월에 대한 내력이 나와 있는 거지 막 우스꽝스럽게 막 놀리거나 뭐 그걸 풍자하거나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물이 희화화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틀린 게 되겠죠. 자, 요약적인 서술을 통해서 인물의 내력을 제시하고 있다. 자, 요약적인 서술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너무 앞으로 갔네. 여기 앞부분을 보시면 홍계월전에서 아버지에 대한 홍계월전의 아버지 누구였어요? 바로 홍무였죠. 홍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이제 그 부분이 어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홍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세대 명문 거적이었고 소년급제에서 벼슬이 이부시랑이 이루고 그 성격이 충효 강직하고 그런데 다 시기를 했고 모두 만조백관이 시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벼슬을 뺏기고 고향으로 쫓겨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거겠어요. 자, 근데 이것을 지금 어때요? 단 몇 줄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요약적 제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뭔가 사건을 좀 빨리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적인 서술, 마치 아버지 홍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요약적 서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물의 내력, 그렇지?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됐고 그 결과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 내력을 제시하고 있다. 맞는 답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을 보시면 대립적인 공간을 설정해서 인물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립적인 공간이 굳이 따지자면 선녀가 나오기 때문에 적강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천상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 인물이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안 나오죠. 이것도 전혀 맞지 않은 답이 됩니다. 4번을 볼까요? 초월적 존재와의 대화. 이거 나오긴 했죠. 어디에요? 바로 선녀와 대화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꿈속에서 선녀와 만나서 막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거기서는 초월적 존재와의 대화.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인물의 고뇌가 드러나고 있다. 인물이 막 고민하고 있나요? 뭐 그런 건 또 아니죠. 그냥 이제 홍계월이 굉장히 이제 비범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죠. 여러 개의 이야기를 나열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 여러 개의 이야기를 나열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이게 이야기의 구성 중에 혹시 아십니까? 여러 개의 이야기 나열하는 거 뭐 있나요? 바로 옴니버스 구성. 우리 이런 거 있죠? 옴니버스 구성. 그리고 또 뭐 있나요? 피카레스크 구성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나열하는 두 가지 이제 방식이 되는 것이죠. 자, 모르는 학생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구성이라든가 이제 피카레스크 구성 같은 경우 여러 개의 이야기를 이제 나열하는 방식인데요. 우리 이런 거는 일단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면 홍계월전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홍계월이라는 영웅에 대해서 쭉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쭉 그냥 연대기별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야기를 막 나열했다. 그런 거는 없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뭐 얘의 이야기 나오고 홍계월의 이야기 나오고 뭐 예를 들면 홍계월 어머니 이야기 나오고 뭐 저기 뭐 그 남편이었던 뭐 보국의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각각의 이야기가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홍계월에 대해서 쭉 나온 거니까.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것도 틀렸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홍계월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보국의 관점에서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추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이 범인 1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은 이렇게 보인다. 범인 2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은 이렇게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그냥 홍계월이라는 역시 인물에 대해서 쭉 그냥 연대기별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그냥 서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에 볼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내용 확인 문제예요. 그냥 내용을 잘 알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홍무 아버지죠. 홍계월의 아버지하고 양씨부인 어머니는 함께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그렇지. 자식이 없어서 그게 나의 큰 한이다. 뭐 그런 거 하고 있죠. 자, 양씨 부인 이제 홍계월의 어머니는 홍무에게 아버지에게 첩을 드릴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런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7가지역을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씨 부인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의 본건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곽도사는 계월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지? 우리가 곽도사는 어디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곽도사한테 얼굴을 보여주고 나서 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였죠. 왜냐하면 계월이 형이요 수명이 짧을까봐. 그래서 걱정이 돼서 곽도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계월의 얼굴을 보여주고 이제 그 운세를 물어보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곽도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의 상을 보니 5살이 되는 해 부모를 이별하고 뭐 이러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하네. 5살이 되는 해 부모와 이별한다. 그렇지? 자,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 맞죠? 자, 홍무는 계월에게 남장을 시켜서 위험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홍무는 우리가 이제 계월에게 이제 지금 이제 곽도사의 예언을 듣고 나서 우리 아버지 홍무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그렇구나. 5살에 우리 딸이 우리 부모와 우리와 헤어지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랑 서로 얘기를 하다가 염려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너무 염려가 심해서 계월을 어떻게 했다고 남복을 입혀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남복을 입혔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부모와 이별한 후에 남자로 살아가는 게 아무래도 여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좀 덜 위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복을 하는 남자로 우리가 변장을 시키는 남장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조선시대 소설에서는 거의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남장하는 이야기 우리가 뭐라 그랬지? 이런 걸 우리가 남장 모티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티프, 화소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 화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라 그랬죠? 짧은 이야기 한 토막토막을 우리가 화소, 모티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로 변장하는 모티프, 뭐 신발을 떨어뜨리는 모티프 이렇게 짤막짤막한 이야기 한 토막 한 토막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큰 이야기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남장하는 이야기 이게 아주 짤막한 이야기가 지금 이 소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장 모티프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장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서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여성으로서 조선시대에는 한계가 많잖아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요소로 남장한다라고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가 등장하는 여성이 주인공인 그런 조선시대 소설을 보게 되면 거의 남장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홍계월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여성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뭔가 뛰어나지만 그런 뭔가 조선시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남장으로 인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죠. 어쨌든 홍무는 아버지는요 바로 홍계월의 이제 부모와 5살 헤어진다는 예언을 듣고 너무나 걱정이 돼서 이제 남장을 시키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래 맞죠? 자, 보국이 누구였습니까? 홍계월의 남편이었죠. 자, 홍계월의 남편은 원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원수는 누구였죠? 우리가 넘버원 기억나시죠? 넘버원 장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홍계월을 말하는 거예요. 자, 홍계월이 명령을 했는데 무슨 명령을 했어요? 오늘은 중구장이 나가 싸워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죠. 근데 그 명령을 내렸을 때 명령 내리는 부분을 찾아볼까? 쭉 보시면 이 부분이 있죠. 오늘은 중군장이 나가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중군장 바로 홍계월의 남편이 보국이 되는 거예요. 보국이 명령을 듣고 말에 올라서 삼척 장검을 들고 적지를 향해 외치기를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내인 홍계월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남편인 그리고 홍계월의 남편은 조금 더 낮은 원수보다 조금 낮은 중군장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죠. 전쟁 시에 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았다. 그건 아니죠. 명령을 듣고 명령에 나가 싸우라고 하니까 그대로 나가서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 부분이 틀린 게 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죠. 명령엔 잘 따르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도록 할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이것도 역시 2018학년도 6월 고1 학평 그러니까 기출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기가 나오면 보기를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 문학작품에서는 보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보시면 홍계월자는 남성보다 비범한 능력을 가진 여성 주인공이 그런다고 했죠. 조선 후기로 오면서 여성의 그런 의식이 성장하게 되고 또 여성 독자층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
자, 그래서 여성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역시 나와있죠.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여성 영웅 군담 소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거의 뭐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웅 소설에서는 반드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는 나올 때마다 꼭 공부를 하시고 그냥 암기를 해버리세요. 알겠죠?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주인공은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나며 잉태나 출생의 과정이 일반인들과 다르다. 그치? 자, 어려서부터 비범해요. 일찍 부모와 이별하거나 죽을 고비와 같은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양육자 혹은 조력자에 의해서 위기에 벗어난다. 따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히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런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시련이라고 했죠. 우리 개인적인 시련이었다면 마지막에 닥치는 이 위기 극복은 이건 어제 국가적인 시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서 이제 드디어 진정한 영웅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조하고 연결해서 이게 이제 영웅의 일대기 구조 설명이잖아요. 이거 연결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붓이랑 홍무의 딸로 태어난 사실, 이붓이랑 홍무의 딸로 태어난 사실을 봤을 때, 자, 엄청나게 높은 벼슬을 가진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죠. 개월이 홍개월이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있다. 연결이 되겠죠. 부잣집에 아주 높은 벼슬에 있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고귀한 혈통이라고 하는 영웅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죠. 이렇게. 자, 다음 볼까요? 선녀가 꿈에서 양씨에게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개월을 잉태하는 과정이 일반인들과 다르다. 그렇지. 꿈속에서 갑자기 선녀가 뿅 나타나서 저는요 원래는요 옥황상제의 그 시중을 들던 시녀였는데요. 뭐 이런 얘기 한 거 기억나시죠? 저는 원래 그랬는데요. 상제께 득제하고 인간에 내치게 돼서 갈 바를 모르겠는데 바로 석가모니께서 부인 댁으로 부인 댁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이제 품속으로 팍 파고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 태몽을 꾸고 바로 홍개월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그런 거는 정말 특이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죠? 여러분들 그런 선녀가 나타난 적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영웅으로서 굉장히 일반인들과 다른 그런 특출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기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죠. 자, 개월이 태어났을 때 신랑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릴 때 위기에 처한 개월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자, 개월이 태어났을 때 신랑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어릴 때 위기에 처한 개월의 모습을 알 수가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개월이 태어났을 때 신랑은 왜 안타까워했나요? 바로 남자가 아니어서 너무 안타깝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남자가 아니어서 안타깝다 였지 어릴 때 위기에 처한 개월의 모습을 보고 이제 안타깝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니었죠. 자, 여공이 개월을 구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조력자에 의해서 위기에 벗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력자에 의해서 위기에서 벗어난다. 그치? 이거랑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공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조력자가 된다라는 거죠. 영웅 이야기에서 항상 등장하는 조력자. 자, 그 다음에 개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국을 구해주는 장면에서 여성 영웅의 개월이 복을 구해준 장면, 여성 영웅의 비범한 능력, 그렇지? 오히려 홍개월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누구보다? 남편인 보국보다요. 마지막 부분에서 보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홍개월이 구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성 영웅의 굉장히 비범하다, 그렇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어디 나왔어요? 남성보다 비범한 능력을 가진 여성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 요 앞부분이죠. 요 앞부분의 내용이랑 요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성 영웅 소설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53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A 부분을 보기에 시나리오로 각색했을 때 다른 이제 매체로 바꾸었을 때죠. 특히나 이제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용어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책 153페이지를 펼쳐보면 거기 옆에 오른쪽 부분에 시나리오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용어는 그냥 아직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를 하시고 이제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죠.
시나리오 영어는 그냥 그때그때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영어를 거기 이제 보시면 씬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여기 이게 바로 뭐니까 씬 넘버 바로 장면 번호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장면을 하나하나 찍잖아요. 처음에 장면 1, 장면 2, 장면 3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편집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씬 넘버 120이라는 것은 120번째 장면이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옆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보시면 이렇게 NAR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건 뭐예요? 나레이션이죠. 나레이션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볼 때 지금 동물이 뭘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지금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 있죠. 밖에서 이렇게 해설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나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F하고 이제 I 이렇게. 자, 이거는 fade in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점차 장면 전환할 때 점점 밝아지면서 장면 전환되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이제 fade in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F하고 이제 O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이건 뭡니까? fade out이에요. 점점 어두워지면서 장면이 이렇게 전환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fade out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응 있고 이게 어두워진다 이응 있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CL 부분이 이렇게 있죠. CL 요건 뭡니까? 바로 CL이 아니구나. OL 있죠. OL. 자, OL은 뭡니까? 바로 오버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화면이 겹쳐져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에서 많이 나와요. 과거 회상하는 부분에. 이제 현재에다가 나오고 이제 점차 화면이 점차 그 얼굴에서 어린이 얼굴로 샹샹샹샹 변하면서 딱 변하죠. 어린 시절로 가는 거. 이런 거 화면이 겹쳐지는 오버랩 된다고 해가지고 화면 두 개가 겹쳐지면서 이렇게 변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오버랩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것을 가리키는 시나리오 용어는 이제 OL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이거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ELS 이렇게 돼 있죠. 자, ELS 이건 무엇이냐? 아주 멀리서 넓은 지역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익스트림 롱샷이에요. 그래서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익스트림이 뭡니까? 아주 극도로 이제 넓게 이제 샷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전쟁 영화나 아니면 판타지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멀리서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죠. 멀리서 전투 장면 같은 거 할 때 보통 멀리서 이렇게 쫙 전체적으로 잡잖아요. 한번 이렇게 전투 장면 같은 거. 최근에 여러분 한산 이런 거 보셨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전투 장면을 멀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샥 잡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익스트림 롱샷 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전투 장면에서 처음에 이제 전투 태세를 이제 보여줄 때 이제 그럴 때 많이 잡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익스트림 롱샷하고 연경을 전쟁터 해갖고 전쟁터 하는 장면을 이렇게 샥 보여주고 있는 거. 괜찮죠? 그럼 이거 A 부분이니까 A 부분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A에서 대규모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멀리서 전쟁터를 조망하면서 촬영해야겠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익스트림 롱샷 하고 있다. 고려한 거 맞았죠? 2번을 볼까요? 삼척 장검을 들고 적진을 향해 외치며 누구예요? 보국이 외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명나라 중궁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을 받아 너희 머리를 배려하니 적장은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삼척 장검을 들고 적진을 향해 외치고 있다. 자, 그럼 이 B 부분에서 장군의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 삼척 장검과 이에 어울리는 갑옷을 소품으로 준비하겠다. 왜냐면 이건 시나리오고 바로 우리가 영화를 찍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품으로 준비하겠다. 적절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전쟁 장면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슝슝슝슝 싸웠죠. 싸우고 나서 이제 보국이 이제 칼을 막으며 너도 같이 저승길로 보내주마 이렇게 하는 부분. 이 시 부분을 보시면 자, C에서 인물의 당황한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하겠다. 자, 이게 당황한 겁니까? 굉장히 당당한 것 같은데 너도 같이 지금 저승길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막 이렇게 당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덜덜덜덜덜 떠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자, D 부분을 보시면 D는 E라고 적혀 있잖아요. E는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적어놨죠. 이펙트예요, 이펙트. 영어에서 이펙트는 뭐예요? 어떤 효과음, 효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옆에서 박수 치는 소리가 짜짜짜짜짜짜짜짝 이라든가 아니면 쿵쿵쿵쿵쿵쿵쿵 이런 소리, 우당탕탕탕탕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펙트
라고 이제 효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싸움을 하는 지금 전쟁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와야 될까요? 바로 전쟁터의 그런 전쟁 상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구덕지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A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보면 구덕지가 굉장히 놀래가지고, 놀래가 아니고 굉장히 화가 나서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서 크게 고함하면서 달려오고 난데없는 적병이 사방으로 달려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적병이 지금 보고기를 감싸고 있는 이제 그런 위기 일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러면 그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효과음을 넣는다면 적병들이 사방에서 나타나서 보국을 포위한다, 우와, 막 이런 소리를 효과음으로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D 부분을 볼까요? 인물의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서 인물의 상황, 지금 어때요?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위태위태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긴박한 분위기의 효과음을 사용해야겠다. 그렇지? 지금 긴박한 상황이니까 긴박한 효과음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CU를 했죠. CU는 이제 편의점이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은 클로즈업이에요. 클로즈업.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얼굴 표정 같은 거를 잡을 때 이제 딱 가까이 딱 찍죠. 그래서 이런 거 클로즈업. 이제 막 슬픈 장면에서 그 인물의 얼굴을 쫙 잡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클로즈업 한다든지 그 인물의 뭐 표정 같은 거를 자세하게 이제 보여줄 때 보통 이제 가까이서 찍는 클로즈업 기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극이가 우리가 이제 적들이 사방으로 둘러싸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제 거기에서 불사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하는 부분에서 이제 클로즈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표정이 좀 더 확대돼서 쫙 보이게 되는 거예요. 클로즈업 기법을 쓰게 되면. 자, 그러면 이거 연결해서 이를 보시면 이에서 위기에 처한 인물의 심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치? 자, 표정을 확대, 그렇구나. 표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클로즈업의 방법을 썼구나. 그럼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것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그런 매체 변환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특히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용어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냥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해두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읍과 니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읍이 뭡니까? 보무에서 이 부분이죠. 불효 삼천의 무후위대라 하오니 첩이 귀한 가문에 들어온 지 20년이라 하나 자식이 없사오니 어찌 상공을 배우리까. 원컨대 상공은 다른 가문의 어진 숙녀를 취하여 후손을 보신다면 첩도 칠거지약을 면할까 하나이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씨 부인이 지금 남편을 설득하면서 지금 자식이 없는 게 가장 큰 불효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첩이 칠거지약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기역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니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니은 부분은 여러분들 본문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죠. 저러고 이제 평일에 남자라 칭하고 나를 업신여기더니 언제도 그리할까 하는 이제 홍계월이 이제 그 보국을 구해주고 나서 너 저랬는데 너 평소에 나 되게 업신여기더니 내가 아녀자라고 해서 업신여기더니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너 적장에서 내 도움을 받고 있지 않냐? 아우 참 하면서 이제 그렇게 우롱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니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읍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아까 이제 어머니의 대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본건적인 사고 방식에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고, 니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제 남성 우월주의, 본건주의 사고 방식을 좀 뒤엎는 그런 대사구나, 이렇게 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역은 볼까요? 혼인 제도와 관련해서 당대 사회상을 알 수 있게 하는 거. 그렇지. 우리가 혼인 제도와 관련해서 당대 사회상 뭐예요? 이제 자식이 없으면 칠거지약이다. 나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를 들여서 자식을 보게 하세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알 수가 있네요. 기역에서 양씨 부인은 홍계월의 어머니는 당대의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 그렇죠. 당대의 이제 본건적인 사회 방식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기역은 대화 상대방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군. 자, 이걸로 인해서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죠. 자,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다른 여자를 들여주세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이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건 다 내 팔자입니다. 어찌 부인이 죄입니까? 차후에 그런 말씀일랑 마세요. 막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다. 그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홍계월은 남녀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역전된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죠. 맞고. 자, 기역에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있는 반면 저 때문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건 저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렇다고 하고 있고. 자, 니은에서는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3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총 정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과 관계를 정리해보자. 홍겨울과 이제 보국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둘은 이제 부부 사이죠. 자, 홍겨울은 여자였어요. 그렇죠? 우리 기억나시죠? 이거 보국은 남자였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밑에 오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전쟁에서는 홍겨울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죠. 원수의 위치에 있잖아요. 남편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인 중군장의 위치에 있고. 하지만 가정에서는 반대죠. 보국이 남자니까 이제 좀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고 있고요. 홍겨울은 여자이고 특히나 이제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지위가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 소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보국이 자기가 남자임을 내세워서 홍겨울을 무시를 했고요. 딱 보시면 이 두 개가 다르죠.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홍겨울을 보시면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원수,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임명이 돼서 중군장,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는 보국 남편에게 명령을 내리는 입장. 자, 적군에게 포위돼서 위기에 처한 남편인 보국을 구했죠. 뛰어난 여성 영웅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또 평소에 보국이 남자임을 내세워서 자신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못마땅하고 있다. 맨 마지막에 대사에서 알 수가 있죠. 보국 같은 경우는 중군장이고요. 바로 남편이에요. 계월에게 명령을 받고 적진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적장의 운편과 운경을 딱 샥샥샥 배웠잖아요. 제압을 했지만 또 구덕지하고 적병에게 포위를 당해서 위기에 처하게 되죠. 홍계월이 구해줘요. 그리고 자신을 구한 홍계월을 보는 걸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사회에서의 관계와 가정에서의 관계가 지금 다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갈등을 일으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보국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보국을 통해서 남성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당시의 고정관념, 남자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남존 여배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이런 관계에서의 이제 갈등이 되는 거구나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글에서 계월과 보국이 계국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를 해보자. 자, 보국 같은 경우 위기에 처하자 하늘을 바라보며 우러러보고 탄식하고 한숨을 쉰다.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렇게. 근데 홍계월 같은 경우는 뛰어난 능력으로 이제 보국을 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결국에 뭐예요? 보국보다 홍계월이 훨씬 더 무공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성 영웅으로서의 비범한 능력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적진에서만큼은 이 전쟁 상황에서만큼은 홍계월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성 역할, 남자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리고 남자가 적장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역전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 후기에 우리가 민중 의식이 성장하고 더불어 여성 의식이 성장을 하게 돼요. 여성 독자층이 증가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여성이 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소설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변화된 이런 여성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거구나, 소설 속에서. 그래서 남성 중심적인 현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여성들의 보상 심리, 소설에서만큼은 여성이 훨씬 더 우월해서 여성이 남성을 비웃는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책을 읽는 여성들로 하여금 이제 보상 심리를 주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휘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길고 큰 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삼척장검이라고 하죠. 하늘을 우러러본다. 앙이 이제 우러러본다라는 거, 위를 쳐다보는 거. 우리가 이제 위를 쳐다보는 숭상한다 이런 느낌이죠. 이런 거를 이제 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앙천이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막 절규하는 거 있죠. 자, 겁이 나서 얼떨떨하다 해서 황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급하게 이제 겁이 난다. 이렇게. 자, 전설에서 이거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알아두세요. 이거는 그냥 고전소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월궁항하 하면 그냥 이쁜 여자구나. 이렇게 그냥 관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설 속에서 달에 산다는 선녀예요. 그래서 월궁이라는 게 달의 궁전이거든요. 달의 궁전에 항하라는 선녀가 있는데 그렇게 이뻤대요. 자, 그래서 월궁 항하라고 이제 고전 소설에 등장을 하게 되면 그냥 예쁜 여자를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 작품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이쁜 여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중보옥, 장자가 손바닥 장자예요. 그래서 손바닥 중간에 있는 바로 뭡니까? 보석이죠. 손바닥 중간에 있는 보석. 이렇게죠. 그러니까 손 안에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 안에 있는 보배로운 구슬.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 얘기했어요? 바로 이제 홍겨울이 바로 이제 부모한테는 장중보옥이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굉장히 아끼는 보석 같은 소중한 존재,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장중보옥이라는 어휘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홍겨울전에 관련된 어휘나 내용 정리까지는 다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어떤 걸 하냐면 뒤로 이제 쭉 넘어가서 호질 부분이죠. 박지원의 호질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